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제가 지난번에는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동기랑 각 미디어를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블로그나 다른 브런치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글을 아주 쉽게 쓰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또 블로그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총집합해서 담아보았으니 꼭 이 영상 보시고 블로그를 또 재밌고 쉽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사진 보이시죠? 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첫 사진으로 일주일간 저의 블로그 데이터 수치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제일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제 블로그 데이터를 가져왔을까요? 네, 바로 이 블로그 데이터를 제가 보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우선 이렇게 데이터를 보는 것에서부터 블로그를 어떻게 하면 쉽게 관리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나와 있는 수치들을 아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블로그를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위에 있는 항목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순 방문자 대비 조회수를 보게 되면요. 이 블로그에 들어오는 방문자들이 한번 제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평균 몇 개의 글을 보고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평균 하루에 얼마나 방문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 번 방문한 후에 또 얼마만큼 다시 방문하는지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문하기 위해 몇 명의 이웃들이 이 블로그를 추가했는지까지도 위에 있는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다음 스텝이 나오게 돼요. 자, 다음 스텝은 바로 어떻게 하면 한 방문자가 한번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입니다. 블로그의 경우 지인들이 블로그를 이제 꾸준히 구독을 한다기보다는 주로 찾고 싶은 주제나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신 분들이 블로그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즉, 블로그의 독자들은 검색 유입이 다수라는 말이죠. 관심 있어야 할 만한 주제를 모아서 큐레이션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관련 있는 글들을 쭉쭉쭉 URL을 같은 글 안에 링크로 모아두는 작업을 꽤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실은 하나의 글을 읽으려고 들어왔던 고객들이 그 블로그 안에 다른 링크들도 관련된 링크들도 있다 보니까 다른 글들도 함께 읽으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블로그엔 내가 원하던 찾던 정보들이 많네 라고 하면서 다시 재방문할 수도 있고요. 저를 아예 이웃으로 추가해서 계속 그 글을 구독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나와요. 한 번 블로그를 방문했던 독자를 어떻게 또 다음에 방문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계속해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업데이트가 된다면 또 방문할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필요한 작업은 어떤 키워드들로 저의 블로그에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저의 경우는요, 주로 해외 취업이나 대학 생활, 싱가포르 생활, 영어 공부나 커머스나 테크 쪽 이런 키워드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이제 세상의 트렌드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라 신기한 서비스들을 꼭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후기를 남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글 역시도 조회수가 꽤 높더라고요. 자, 이것은 제가 블로그에 남긴 아주 많은 글들 중에 임의로 제가 2개의 게시물의 데이터를 4월 17일자로 뽑아서 가져온 데이터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래 같은 경우는 게시글 하나가 지금까지 약 16만 번이 조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나에게 잘 맞는 토픽을 찾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읽히는 인기 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를 발견했다면 해당 주제의 글을 더 풍성하고 또 다양하게 풀어내면 유입이 되겠네요. 블로그를 하면서 좋은 점을 발견했어요. 우선 블로그를 하게 되면 독자들에게 다양하고 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이야기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독자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경험 자체가 충분히 매력적일 때 그 글이 조금 더 잘 소구될 거잖아요. 제가 이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점은 기록하는 이 역시도 끊임없이 본인의 고유한 매력을 찾아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 매력을 꾸준히 개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도 앞으로도 꾸준히 저라는 사람 자체가 또 궁금해지고, 저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뭐든지 재미있고 내가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만 들려주더라 라고 인지될 수 있도록 또 그 매력을 열심히 개발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기록을 하려고 마음을 먹다 보면 또 제 삶을 더 잘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삶을 잘 관찰하다 보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관찰하게 되거든요. 이 편에서 어떻게 하면 글의 다양한 소재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같이 풀어나갈 예정이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데이터가 어떤 식의 흐름으로 이어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고 쉽게 쓸 수 있고 꾸준히 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쓴다라는 거, 바로 스토리텔링인데요. 스토리텔링이 바로 뭘까요? 네, 맞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쉽게 말하면 재미있고 생생하고 또 설득력 있게 글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글을 쓸 때 우리가 가장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글 쓰는 동기. 나는 왜 글을 쓰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게 저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쓴 글들을 보는 걸 굉장히 재미있어 해요. 그리고 저는 또 제가 만든 영상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먼 훗날에 저의 과거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저는 사실 글을 쓰는 이유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마다 다른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기가 명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소재를 잘 선정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도입부, 이 프롤로그가 굉장히 재밌게 써져 있어야 글이 잘 써집니다. 그 네이버 검색창에 뚜러뻥을 검색하시면 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이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스토리텔링 이제 살롱 수업을 들었어요. 말 그대로 네이버에서 선정한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수업 같은 거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 전작시라는 웹 드라마를 만드신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시던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쓸 때는 자세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야 내가 더 글을 집중해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글을 쓸 때는 시간을 반드시 제한해 둬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나 뭐 한 달에 한 개씩 쓰지 라고 하면은 진짜 뭐 그 달에 말이 될 때까지도 안 쓰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는 이 글은 반드시 쓸 거야. 만약에 그 글 자체가 긴 글이라면 난 이번 주 주말까지는 이 단락까진 꼭 완성할 거야. 이와 같은 이런 데드라인이 있어야 글을 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글의 소재를 잘 선정할 수 있느냐예요. 보면은 저희가 너무 제 일상만 쓰다 보니까 더 이상 쓸 것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다 널린 게 글의 소재들이거든요. 첫 번째, 나의 관심사. 우선 나의 관심사에서부터 이제 말 그대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의성.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게 굉장히 잘 알려진 소재라는 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독자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나 내가 앞으로 일어나고 싶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담을수록 좋아요. 네 번째는 이제 내가 잘 아는 것, 내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도 굉장히 좋고요. 말 그대로 트렌드, 요즘의 트렌드, 제가 또 자주 올리는 글의 내용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주변 인물이 좋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연관성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글을 쓰든 말을 하든 독자가 있잖아요. 독자가 있고 청자가 있어요. 근데 이 독자를 몰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도 내 이야기에 공감이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나의 이야기로 따라서 시작을 해야 돼요. 뜻이 내가 관심 있는 영역, 내가 좋아하는 영역, 내가 잘하는 영역, 이런 걸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방금 또 말씀드렸듯이 내 주변 사람들의 패턴을 담는 게 또 중요합니다. 뭔가 글을 읽으면서 뭐야 이거 내 이야기인데? 또는 뭐야 이거 내 친구의 이야기인데? 즉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렇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소재를 찾으면 사람들은 내 글을 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의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거예요. 우선 시작은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잘 알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개인적인 일이 가장 창의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내 이야기가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분야는 또 나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정보를 주는 글도 사실은 많이 검색 유입으로 많이 좋아하시지만 뭔가 공감을 사는 이야기들은 저의 일상 이야기가 대부분이거든요. 따라서 평범하고 또 일상에서 늘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공감대를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이야기를 신선하게 표현해보는 거, 거기서부터가 이 글의 좋은 소재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평범한 소재라고 해도 누가 그 글을 쓰냐에 따라서 다른 글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이나은 작가님의 강의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기생충과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그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이 사실은 소재가 같다는 거였어요. 모서리가 이루어진다 이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두 개의 컨텐츠는 사실은 소재가 같다는 거였거든요. 전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때요? 실제로 그 두 컨텐츠는 굉장히 다르죠. 분위기가. 결국은 같은 소재라도 누가 그 컨텐츠를 만드냐, 어떤 목적으로 만드냐에 따라서는 다른 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흔한 소재야 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글의 길이는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충분히 길고 아쉬울 만큼 짧아야 한다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막 길게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우선 짧은 일상글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긴 글을 쓰게 되면은 되게 어렵고 막막할 수가 있고요. 중복되는 내용을 계속 강조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글이 쓸데없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럴 때는 앞에서 했던 비슷한 의미의 말들은 빼주시는 게 좋고요. 또한 이제 불필요한 정보들도 다시 읽고 빼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한 줄 한 줄 모두 다 직접 글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글을 뭔가 지운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독자가 봤을 때는 내가 그 정도까지 알아야 하나? 라고 너무 TMI적인 문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 입장에서 필요 없는 글들은 또 지우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이거는 하나의 팁인데요. 이제 내가 글을 이런 내용을 써야지 해서 이제 포스트잇에 단락별로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읽어보면서 이런 요소들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러면 그 포스트잇을 아예 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이제 문장을 쓸 때 굉장히 쉽고 편한 말투로 쓰는 편이에요. 누군가 말로 설명하듯이 원래 저의 말투 그대로 좀 쓰는 편이에요. 기록하는 이의 아이덴티티거든요. 또 진정성이고 글이 쉽게 읽혀야 또 많은 사람들이 읽겠죠? 그래서 보통 글은 진짜 중학교 2학년 아니면은 그 아래의 연령도 쉽게 이 글이 이해되도록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블로그에는 막 씁니다 채 쓰다가 지금은 아예 뭐뭐 했다 이런 채로 글을 써요. 왜냐면 오히려 그렇게 쓰는 게 또 제 말투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독자분들이 제 블로그 글만 봐도 뭔가 제가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간중간 문장을 잘 끊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중간중간 글만 또 길면 사람들이 잘 쉽게 읽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사진을 넣어주는 것도 추천해요. 인물 사진일 경우 더 좋겠지만 사실 그런 사진이 없다고 하면은 요즘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이미지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 많잖아요. 제가 주로 쓰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들도 아래에 소개할게요. 참고하셔서 또 무료 이미지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후에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미 글을 쓴 마음이 있는데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자꾸 미뤄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내일 올려야겠다 또는 내가 진짜 반드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막연한 부담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즐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히려 글을 정말 쓰고 싶을 때만 글을 쓰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람들과 이 글을 공유할 때만 글을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왜냐면 수정의 버튼이 있잖아요. 수정은 왜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치라는 거잖아요. 너무 처음부터 완벽할 때까지 내가 막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5개의 글을 올리고 싶은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 이상 글을 너무 내가 바빠서 글을 못 올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기적으로 무조건 써야겠다는 막연한 부담감이 없어지면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기록하고 싶은 날에 글을 쓰는 게 되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 임시 저장이라는 기능을 굉장히 추천해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바일로 쓰기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에요. 영감, 이렇게 인상 깊은 것들을 받으면 무조건 기록을 하는 편인데 그때 내가 영감이 떠오르는 순간 바로 완벽한 글을 만들 수가 당연히 없잖아요. 내가 그때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땐 키워드만 정리해두는 편이에요. 내가 만약에 길을 걷다가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생각나는 갑자기 어떤 영감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블로그 앱을 열어서 그 간단하게 키워드만 정리합니다. 그리고 임시 저장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발행할 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기록하고 싶은 사진이나 뭐 글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임시 저장을 해두고 내가 진짜 그 글을 완성하고 싶을 때 글을 쓰면 됩니다. 또한 전달하고 싶은 좋은 주제의 글이 있으면 그 URL을 저 같은 경우는 포켓이라는 어플을 잘 활용해서 저장해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따금씩 여가 시간이 생기면 그 글들을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하는 편입니다. 뭐 이런 메모의 습관은 사실 블로그가 아니어도 돼요. 누군가에게는 메모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라는 기능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노션이나 제가 말했던 포켓 이런 기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저 한 장의 사진 또는 하나의 키워드일 수도 있는데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이 정말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주로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 가는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 뭐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순간에 아주 짧은 키워드만이라도 저장을 꼭 해두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글을 잘 쓰기 위한 방법론, 그리고 뭐 글을 잘 쓰기 위한 어떤 환경 이런 걸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글을 잘 쓰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 저는 필사도 되게 추천하는 편이에요. 글을 읽고 필사해 보는 것은 사실은 글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이 문장 다음에 왜 작가는 이 문장을 썼는지를 내가 이해하게 되면은 어떻게 좋은 글이 써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도 추천하는 편이고요. 정해진 주제의 글을 쓸 때 그거에 맞는 무드를 가진 음악을 또 틀어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도 그 전작시를 쓰셨던 이나은 작가님께서는 짝사랑의 소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짝사랑 관련된 슬픈 음악들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오히려 그 비슷한 감정을 더 많이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cm의 스토커? 이런 노래들이 짝사랑의 글을 쓸 때 많은 도움이 되셨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많은 방법들이 사실은 꾸준히 또 쉽게 기록하는 습관을 만드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하루에 5만 명이 방문하는 날도 오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서로 공유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더 긴 이야기도 더 잘 스토리텔링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꾸준히 트렌드도 찾는 편이고요. 또 웃긴 영상이나 짤들, 인기 있는 컨텐츠들은 꾸준히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거에 반응하고 이런 게 사람들한테 요즘 일상적인 컨텐츠구나 라는 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글에는 힘이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글을 썼는지 독자는 진짜 글만 읽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을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